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호랑이와 함께했던 2022년 한 해가 네.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 다른 해외 뉴스로 네. 관심이 있었던 거, 뭐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밀리터리 탑5 뉴스를 네네.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중요한 밀리터리 뉴스 5개. 중요도의 순서는 순서가 아니고요. 네. 그냥 한번 쭉 네, 맞습니다.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 작가님부터 하나씩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눈에 띄었던 뉴스는 북한의 역시 미사일 도발. 올해 미사일을 너무 많이 쐈어요, 얘들이요. 38차례 정도, 그러니까 올해 11월까지, 그리고 79발이 넘는 미사일을 쐈는데 작년에 그 앞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 그렇습니다. 장소와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나누어 봤을 때 맞습니다. 38번이지 뭐 동시에 발사를 한 걸로 치면 상당한 그렇죠. 수준의 미사일을 발사했죠. 얘들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갑자기 이렇게 뻑하면 쏴대갖고 조금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미사일만 날린 게 아니라 전투기도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포도 쏘고 얘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갈구하는 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럴 때마다 우리 비상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뉴스 나와야 돼서 또 얘들 왜 저래 이러고 또 분석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해서 그냥 제 생각에 쏠 거면 그냥 모아서 한 번에 딱 쏘고 한 300발 멋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쏘고 그냥 딱 끝내든지, 이게 뭐 찔끔찔끔해서 가뜩이나 막 연말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뭐 공포라는 게 계속되면 이게 공포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얼마를 발사하건 상관없는데 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이건 정치용이구나, 홍보용이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려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발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죠.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획기적인 부분들이 네, 있었어요. 몇 가지 기술적 진보가 보이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 ICBM 중에 상당한 장거리 기록한 거, 그거 보면은 지금까지보다는 가장 장거리였기 때문에 그거는 제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엔진 기술의 발전은 달리 봤어요. 그런 부분들의 속도랄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올해 특히 정말 많이 썼다. 너무 많이 그래서, 썼죠. 네. 한번 적당히 좀 해라. 탑5에 한번 올려봤고요. 또 하나 뽑을 수 있는 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4.0입니다.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 네네.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한테 공개 안 했던 비닉 무기 체계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이 공표가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던 방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국방개혁 4.0이 계속 잘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또 하나는 국방개혁의 또 하나의 큰 틀인 편제가 확실하게 변화됐고, 그동안에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육군단 해체가 됐고요. 27사단 역시 예상대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돼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사단의 포병 여단급에서도 전부 자주화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4.0 계획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미타이거하고 또 혼돈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국방개혁 4.0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4.0으로서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병력 자원의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편제를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무기 체계가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네네. 그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 4.0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 분들은 좀 잘 오해하고 있는 게, 이게 자꾸 부대 편제나 줄이고 이런 것만이 국방개혁 4.0이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방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축소라든지 개편은 그중에 네네. 아주 작은 일부라고 보시면. 일부인데 다 이제 언론에서 그것만 계속 보도되니까 거기에 주목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단의 자주화가 완료됐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튼튼한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단이 줄어도 충분히 그에 맞는 방어력이 공격력과 방어력이 있다. 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첨단 과학 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과학 훈련 체계 구축, 혁신 개방 융합을 국방 R&D 체계 구축 이렇게가 크게 있더라고요. 이러한 계획들은 국방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올해의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탑5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탑5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중에 세 번째를 꼽자면 시계바늘을 딱 1년 전으로 돌리면 그때 해외 밀리터리 관련 뉴스로 가장 주목받은 게 뭐냐면 역시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는 거를 작년 12월에 화제를 모았죠. 다들 전쟁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믿었고 설마 뭐 진짜로 하겠느냐? 그냥 예측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겁만 주고 끝내겠지. 그렇죠. 뭐 이 겨울 지날 때쯤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어? 협상하지 않겠어? 이렇게 했는데 겨울 지나기 전에 2월에 올해 2월에 결국 러시아가 포문을 열었죠. 전쟁도 아니고 푸틴이 계속 주장했던 거는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지금 거의 10달 동안 사망자, 피해자, 학살된 사람, 부서진 건물, 날아간 무기들 하면은 와 진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동훈련이라고 해놓고 세 군데에서 전면적인 침공을 했고 침공을 하고 있는 침공군조차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렇게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가 가도 아직 끝이 안 나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길면 뭐 올해 말에까지는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상황이 지금 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푸틴의 명분은 뭐였죠? 탈라치화였죠. 탈라치아.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고 탈라치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국경 문제를 확고하게 매듭을 짓겠다. 자기 대에서 그거였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한 없죠. 개도 없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였는데 지금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고 잘못하면 벨라루스도 말려들 수가 말려들 있죠, 수 지금. 루카첸코만 날아가면 벨라루스 자체도 사실 서구의 한편이 될 수 있으면 진짜로 국경에 나토가 붙어버린 셈이 되거든요. 남은 건 크림반도의 위기와 또 하나 15만 명 이상의 자국군의 사상자만 발생시켰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전쟁 초반에 보면 키이우까지 어떻게 해서든 진출하려고 이렇게 영토를 계속 확장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영토들 다 뺏기고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버티고 초반에 3일이면 끝난다고 해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뭐 좀 있으면 바뀔 건데 니들한테 무기 왜 줘? 이런 얘기 독일은 너무 그 입방정이었고요. 네. 러시아의 계획사는 10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10일이지 10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정보력에서의 실수는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실상,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을 그렇죠. 너무 몰랐다. 그렇죠. 몰라도. 그냥 FSB 평가로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측근들만 죽이면은 바로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 자국군의 국방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판단을 못했다. 못했죠. 그래서 심지어 KGB 출신인 푸틴이 그 FSB를 지금 갈아치웠죠. 그래서 정보 주체가 그 군 정보 조직인 GRU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만은 네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해외에 있는 이슈 중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던 것 올해 같아요. 가장 큰 그리고 우리로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전운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또 뭘까요? 아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파 같은데 K방산 대폭발을 해버린 거죠. 뭐 이전부터 막 조짐은 보였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가 이제 폴란드였잖아요. 폴란드에서 필요한 무기들,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들 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빈손이 돼버렸고 이 무기들을 급히 채우기 위해인데 또 민주주의 국가의 조병창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서 이제 대박 방산 계약을 했고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찔끔찔끔 돈 주는 거에 너무 짜증냈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계약하고 성금도 확 줘버리면서 시원했어요. 예, 납기 좀 지켜달라고. 그건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잘 지키지. 그렇죠. 잘 지키는 게 방산에 아니라 있어서 그런 예는 정말 드물죠. 잘해야 계약금으로 주는 건 20% 정도거든요. 그쵸. 근데 뭐 반 가까운 돈을 주면서 이렇게- 기한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형제 국가가 된 거예요. 심지어 급 형제. K2랑 K9도 빨리 가서 대통령이 이렇게 환영식 하는데 맨날 독일만 보다가 8년 걸려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환영식도 크게 준비 못했어요. 너무 빨리 왔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박이 났고 대통령이 직접 나왔죠 정말. 그 다음에 기반이 다져졌던 방산 무기 체계들이 수출이 이제 가주되면서 또 동유럽에서 루마니아 그 다음에 노르웨이 막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뭐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저는 하나 여기가 뚫리면 대박이 날 만한 게 저는 영국이요. 영국이 지금 영국. K9을 사면 자주포.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인증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죠. 이 네. 이슈에 대해서 지금 강론적인 이야기들도 다 원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를 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준비된 자만이 그 K 방산이라고 맞습니다. 대표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맨 땅에서 그렇죠. 해킹했나요? 그렇지 예전에 않아요. 주문이 들어왔어도 아 그거 저희도 한 6년 걸려요 이러면 못. 그리고 우리가 방위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그랬나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랬고 그럼요.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적인 기술부터 해서 발전적인 기술까지 다 갖고 있게 된 거죠. 그게 바탕이 돼서 훌륭한 무기 플랫폼이 나온 거고 그런 플랫폼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 이제 K방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진격의 K방산. 그쵸. 이럴 정도로 빵 터진 거죠. 그 하나 인상적인 사진 누가 올렸는데 옛날 흑백 사진으로 M48이 도입됐을 때 이렇게 거기에 한국고 군 현대화 현대화. 계획해서 들여오는데 막 그걸로 감격한 거예요. 야 우리 드디어 1968년 정도. 예, 우리도 M48을 도입한 거야 막 되게 기뻐했는데 한 반세기 정도 지나서 우리가 만든 흑표를 수출하고 있는 흑표가 그 모습. 똑같이 크레인에 폴란드에 내려서 내려진 네. 그, 그리고 있는 이제 그 모습. 단순히 수출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위기였잖아요. 독재자가 독단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애꿎은 국가를 쳐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다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슈퍼맨처럼 날아와서 필요한 무기들을 내려줬다. 저는 이게 단순히 방산이 그냥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았어 이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한 축으로서 우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 올해 되게 성과가 많았던 게 갑자기 올해 막 터졌던 것 같은데 네. 미사일 개발 같은 것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대한민국 방산 딱 요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방위산업 수출 뭐 5대 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뭐 띄우고 언론에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우선순은 자주국방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만의 기술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터진 거지 방산이 먼저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 그 5번째로 꼽고 싶은 건 뭐니 해도 보람의 이제 날개를 달다. 네, 그게 드디어 가장 중요한 K방산 거죠. 최대 뉴스였죠. 예, 보라매가 시험 비행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여름에 첫 비행 성공했죠. 네. 그때 한다 안 한다 너무 더워서 못 뜬다 막 이랬는데 와 진짜 박차고 날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울컥했죠. 감동이 너무 왔죠. 더워서 못 뜬다는 그냥 우스갯을 소리였고 네. 이런 건 있었죠. 원래 앞당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권에서도 좀 이야기가 네,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순서대로 간다.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뜬다. 이런 걸 밀어붙였고 계획대로 됐고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22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통해서 네. 완벽하게 체계 개발이 완료가 되고 결국은 2026년부터 초도 양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의 시발점이 되는 한 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1970년대 이제 우리 겨우 카빈 국산화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50년 만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었던 4세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띄운 거죠. 만들어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는 4.5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체를 띄웠다. 정말 대단한 거고 전에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기차를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타버린 거예요. 네. 세계 뭐 10대라고 할까 7개 국가라고 할까 이런 정도의 전투기를 4.5세대 5세대 6세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네네. 가진 마지막 막차를 타지 않았나. 그래서 더더구나 기뻤던 인도네시아는 자기 발로 걷어찼죠. 인도네시아. 왜냐하면 기체 받고 그다음에 자기네 양산하면서 뭐 어떻게 조금 늦지만 따라갈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분담금 비율 가지고 모든 기술을 다 가져가 또 우리가 주겠다라고 믿고 있었던 인도네시아가 바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건 아니었고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대로 정말 필요했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네네.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그놈의 분담금 갖고 너무 장난을 치다 보니까 그리고 폴란드라는 대체제.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면서
이제는 정말 요단강을 건넌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밀당의 우리가- 실패. 예, 우리가 이젠 쉽게 안 주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 빨리 분담금 내라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니네들은 이젠 갔다라는 네네. 측면도 있게 아예 지웠죠. 국기를 지웠죠. 지울 필요 없이 그냥 뒤집으면 되는데. 그런가요? 네, 아! 폴란드. 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약간 희망을 섞어서 얘기하지만 2024년, 25년에서 26년에 배치되기 직전 정도 돼서 막 날아다니고 미사일 발사 시험하고 이러면 분명히 저기서 찾아올 거예요. 폴란드 일단 눈독 들이고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중동에 체크메이트 날아가면서 체크 못한 나라들 많이 생겼잖아요. 뭐 UAE라든지 사우디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중국이랑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사우디도 돈보따리 들고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 UAE도 있고 뭐 많죠. 네. 그리고 6대의 시제기 중에서 5호기를 주려고 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그 5호기를 전시해 놓으면서 그 5호기 하도 많은 그 인도네시아 국기 중에 5호기의 인도네시아 국기를 지웠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어. 폴란드에 그냥 저 형제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폴란드에 가서 한번 만져보라고 하고 네. 네. 싸게 드리겠다고 예, 했죠. 뭐 이런 네.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물론 그 보라매를 통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라매 첫 발을 디뎠지만은 이것이 갖는 의미는 너무 크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것이고 이것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첫 발을 바로 2022년에 띄웠다. 네. 이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실 하나만 탑5에 꼽으라 그러면 네. 저는 이거 꼽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저도 하나를 꼽으라면 이걸 꼽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들러리일 수도 있죠. 네. 뭐 순서를 매기면 네, 그럴 네. 수 있겠습니다만 5가지를 매겨봤고요. 우수계입니다만 개인적인 또 하나의 네, 뭘 네. 꼽는다면은 올해 탑건을 봤다는 것도 아, 수 탑건 있겠네요. 2를 드디어 봤죠. 30년을 넘어서. 네, 그것도 밀리 매니아들에서 인구에 회자됐던 그런 네네. 사이드의 이슈이기도 네, 이미 했습니다. 3 언제 나오나요 소리가 나오고 저는 있던데. 밀덕의 유튜브 시청자가 3만 명이 넘었다. 라는 아, 걸 꼽고 싶습니다. 네. 뭐 여담에 그런 것들을 뭐 많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탑5는 무엇이 될까요? 그것도 궁금한데 댓글이나 네. 기타 여러 개를 통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